(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정재승. 요즘 실리콘밸리의 최대 관심사는 스마트폰 다음에 과연 어떤 테크놀로지가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입니다. 1991년 캘리포니아 조립대 팀 버너리 리 교수에 의해 월드 와이드 웹 WWW가 등장했고, 94년 넷스케이프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터넷 시대가 열렸죠. 2000년대에 들어서며 웹 2.0 시대, 즉 참여, 공유, 개방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권위의 시대가 무너지면서 집단 지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오는가 싶더니 2007년 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이른바 모바일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100만 년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겨우 10년이 조금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언론사의 정갈한 뉴스보다 집단 지성이 만든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보다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날아오는 소식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주는 정보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지요. 스마트폰에 접속하는 순간 친구들과 함께하던 현실 세계의 시간은 잠시 멈춥니다. 각자 비트 세계로 들어가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한 후에 답을 가지고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면서도 단절없이 비트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미디어를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낄 겁니다. 이런 기술을 일상 몰입 기술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을 넘어 증강현실 AR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증강현실 기술이 장착된 고글을 쓰고 있으면 현실 세계 위에 비트 형태로 정보를 얹혀서 보여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비트 세계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증강현실이야말로 현실 세계를 이루는 아톰과 가상세계를 이루는 비트를 섞어 부드럽게 상호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일상 몰입 기술의 핵심입니다. 증강현실이 강화된 스마트 기기가 앞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하고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는 회사 중 하나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비트 세계 안에서 소셜미디어 서비스만 제공했는데 더 큰 수익을 내려면 애플이나 샤오미, 삼성처럼 스마트 기기 자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매년 5천억, 10년간 총 5조 원 이상을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새 플랫폼에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일상 몰입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기술들이 현실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엔지니어들이 다음 세대 플랫폼으로 일상 몰입 기기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위한 센서의 가격이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어떤 물건에든 센서를 달아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산에 사물 인터넷 센서를 달면 여러분이 카페에 우산을 놓고 떠났을 때 우산이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낼 겁니다. 저를 진정 버리실 건가요? 카펫에 달린 센서가 청소기에게 카펫 위 먼지 정보를 보내 우리가 집에 없는 동안 자기들끼리 알아서 청소를 해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술이 철학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물 인터넷을 통해 아톰 세계를 고스란히 비트화해서 비트 세계와 일치시키면 이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 저장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아톰 세계의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산업으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제안한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드 슈밥 회장은 아톰 세계와 비트 세계가 일치하는 것을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구글 어스 프로젝트라는 야심찬 지도 덕분에 지구 표면의 모든 도로 정보가 비트화되어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위치와 움직임 또한 글로벌 위치 파악 시스템 GPS를 통해 추적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가장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더 나아가 택시를 잡기 위해 우버나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를 내가 있는 곳으로 부를 수 있고 택시가 오는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 또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제도 물론 가능하고요. 도로 정보와 GPS를 통해 얻은 자동차의 움직임 정보까지 모두 비트화해서 아톰 세계와 비트 세계를 일치하게 해준 결과 내비게이션과 우버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차선 안에서의 구체적인 정보, 도로의 노면 정보, 보행자에 대한 정보, 심지어 날씨와 계절에 따른 변화까지도 모두 고스란히 비트화 해놓으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운전을 하면 우리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게 될 겁니다. 아톰과 비트 세계가 일치해 교통 시스템을 넘어 제조업과 유통업 전반에 걸쳐 산업 혁신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스마트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비트 세계와 아톰 세계를 일치시켜 제조업과 유통업의 혁신을 이끌고 사용자와 공급자를 바로 이어주는 공유경제를 만들고 초연결 대융합사회로 나아가려는 비전. 더 나아가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거대한 지구적 흐름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미래의 기회는 아마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디지털 기술이 아톰 세계와 비트 세계를 일치시키고 이를 1,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유통, 제조업에 접목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1, 2, 3차 산업혁명의 융합혁명인 셈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열심히 언급하지만 이런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래에 사라질 직업들을 선정하면서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지만 제 생각에는 제일 빨리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C 언어나 자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리듯 하둡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겁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건 워드프레스에서 자격증만큼이나 쓸모없고 우스꽝스러운 단어가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게 인공지능 API가 공유될 텐데 정말 중요한 건 그걸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미래를 이끌 겁니다. 바로 여기에 미래의 기회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얼마나 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등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제조업, 유통업에 접목돼 혁신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스마트 기기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기능이 핵심이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가 대표적인 예이죠. 하지만 이제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사물들끼리 소통이 가능해질 텐데 우리를 둘러싼 물건들끼리 조합된 경우의 수는 약 1000만 배 이상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하루 종일 냉장고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려보세요 라는 문자를 통보하는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저희 집 체중계가 저희 집 냉장고에게 제 몸무게 정보를 보내서 저에게만은 밤 10시 이후에 냉장고 문을 안 열어주는 서비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기대할 법한 서비스를 물건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해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를 더 많이 이해하고 내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스마트카, 스마트홈, 더 나아가 스마트 도시로 말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업데이트입니다. 디지털 기기에서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지요. 고객이 제품을 구입한 후에도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이 개선되고 디자인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아직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일단 제품을 팔고 나면 제품이 고장나서 소비자가 고쳐달라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품에 인터넷 센서를 달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쓰는 과정이 모두 모니터링 됩니다. 제품을 구입한 뒤에도 이번 달에는 안 되던 기능이 다음 달에는 가능해져서 사용자가 늘고 기술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제품을 세상에 내놓는 게 아니라 제품을 시장에서 소비자와 함께 키우고 성장시키는 전략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2014년 아마존이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를 탑재해 출시한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의 경우 처음에는 사용자의 명령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동안 500만 명이 사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되어 이제는 사투리 섞인 영어 발음도 다 알아듣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먼저 뛰어든 아마존은 고객들의 데이터로 성장시킨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평정해버렸습니다. 먼저 뛰어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큰 물고기가 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빠른 물고기가 더 강하다는 슈밥 회장의 메시지는 의미심장합니다. 제조업이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마도 이 변화는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 나타날 겁니다. 단시간에 접목하기에는 디지털 산업과 제조업의 기업 문화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혁명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올해 오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년 가을에 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십 년간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거대한 변화입니다. 테크놀로지에 의한 혁신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20세기에는 그랬습니다. 테크놀로지에 의한 혁신으로 제조업에서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늘어서 전체 일자리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기술 혁신 덕분에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업무도 덜 힘들고 좀 더 편해졌으며 수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가 시작된 제4차 혁명 시대에는 이 같은 논리가 통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자동화 시스템, 최적 제어 기술, 인공지능 덕분에 노동 생산성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고용은 늘지 않고 있어 심지어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는 늘어나는데 그걸 소비할 주체인 사람이 가난해지고 있으니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고용, 소득, 경제 성장 이 네 개의 추세선이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제는 일자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의 지형도 변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선 향후 10년 안에 그동안 사람들이 해오던 단순한 업무 중에서 컴퓨터와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업무가 점점 늘면서 직업의 지형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를 들어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받는 일은 기계로 대체하기 쉬울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면 트럭 운전이나 대리운전은 더 이상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도 되는 업무가 될 겁니다. 지금은 약사가 안정적이고 수입도 좋은 직업이지만 현재 약사가 하는 업무는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약사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약사는 약국을 다른 관점에서 정의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했을 겁니다. 주치의처럼 동네 고객을 살피는 일, 맞춤형 예측 서비스, 데이터에 기반한 고객 관리를 하겠죠. 약국의 역할 자체가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약사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이제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약국의 역할, 업의 본질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으로 될 겁니다. 아마존 고처럼 무인 슈퍼마켓이 등장해 계산대와 계산원이 사라진다면 계산원은 모두 해고할까요? 앞으로 슈퍼마켓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는 문화공간으로 확장될 것이며 계산원 역할을 했던 구성원들에게는 다른 역할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업무의 역할이 바뀔 겁니다. 한동안 진척이 없었던 기계 번역 분야에서 2017년 말부터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계 번역의 수준이 현저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기계 번역 수준은 전문 번역가의 번역 수준의 80% 정도로 보입니다. 구글이 만든 신경망 번역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보면 대체로 인간 번역의 평균 85% 수준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영어를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것은 9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기계 번역이 전문 번역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없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글 번역기가 93% 수준의 정확도만 낼 수 있어도 통번역 일자리 지형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뉴욕타임스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기사를 한국어로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르몽드, 일본 아사히, 영국의 가디언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글이 개발한 픽셀버드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생겼는데 이걸 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국어로 들립니다. 16개 언어 사이에 실시간 통역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장치를 귀에 끼면 정확도가 설령 93%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계약서를 주고받는 등의 아주 중요한 회의가 아니라면 통역사를 부르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각자 자신들의 언어로 발표하고 대화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겠지요. 통번역 일자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계 번역이 인간 번역을 언제 역전할까가 아니라 기계 번역이 언제쯤 쓸만한 수준이 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얼마나 운전을 더 잘할 것이냐가 핵심이 아니라 운전은 교통법규대로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인공지능이 잘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핵심은 언제쯤 도로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하게 비트화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몇 차선인지, 날씨와 계절에 따른 노면 상태는 어떤지, 도로 정보를 정확히 자세히 갖고 있느냐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을 결정합니다. 구글이 조만간 샌프란시스코를 자율주행 시범도시로 지정해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들면 다른 도시에서 많이들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실수투성이 사람 운전자들이 스마트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고를 내면 보험회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빠르게 옮겨갈지도 모릅니다. 기자라는 직업에 본래 일이 취재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중요 아젠다를 세팅하고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하고 그걸 정리해 기사라는 형태로 세상에 내놓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믿는 기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기자의 본령은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취재를 하는 것이라고 믿는 기자들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존재니까요. 이처럼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일자리의 지형도가 아니라 업무의 지형도입니다. 직업이 아니라 작업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이슈는 과학기술을 잘 이해하고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과 기술을 두려워하고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입니다. 이른바 기술 계급 사회가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데이터 과학자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연봉은 크게 오르겠지만 단순 노무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연봉 또한 낮아지겠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기술 관련 직종이지만 사라지는 일자리는 단순 업무라서 사라진 일자리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새로 생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많다라는 말은 공허합니다. 기술의 수명이 인간 수명보다 길었을 때는 젊은 시절 배운 기술로 한평생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하는 평생 학습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그걸 도와줄 제도와 시스템이 없는데 말이죠. 제가 두려운 건 그동안 의사결정의 주체였던 인간이 앞으로는 인공지능에게 의사결정을 맡기고 결제만 하는 존재로 추락할 것 같은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기계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함, 효율성, 그리고 놀라운 생산성을 가진 손발이 되어 주었지만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뇌가 되려 합니다. 그들이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값을 쏟아내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할지 모릅니다. 마치 알파고가 의사결정을 하면 그저 바둑판 위에 바둑돌을 두기만 했던 이세돌 앞에 앉아있던 구글의 엔지니어
아자황 같은 처지가 될까 걱정입니다.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계산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가 결과값에만 의존하게 되면 될수록 의사결정의 주체는 인공지능으로 신압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미국 기업들은 시간이 곧 돈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팀을 꾸리고 처음부터 가르치기보다는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연구자들을 거액에 스카우트합니다. 구글은 심층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한 제프리 힌튼 토론토 대학교 교수와 같은 사람과 긴밀한 연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그 연구실에 속한 학생 20-30명을 통째로 데려오는 방식으로 미국 기업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조업이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어떤 혁신을 이뤄내는지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면 얼마나 벌어다 줄 건데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투자는 추격형으로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로서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지요. 게다가 인재를 데려와도 빅데이터 분석을 맡기려고 해도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식별 정보라 해도 공개 및 사용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비식별 데이터 분석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이지요. 반면 미국은 일단 비식별 정보는 마음껏 분석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식별 정보를 조합해 식별하려고 노력하면, 시도하면 그때 엄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까봐 도로 진입을 막고 있다면 미국은 고속도로를 마음껏 달리게 하되 사고가 나면 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이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복할 수 있을까, 좀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섹스가 쓴 아날로그의 반격입니다. 아날로그의 반격 현상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LP 레코드로 음악을 들어주는 음악 카페들이 성행하고 작은 동네 서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심가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주택가에 있는데도 애써 찾아가는 마니아층도 상당합니다.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목공을 소확행으로 취미로 즐기는 경우도 많고요. 만년필을 사용하는 학생들, 수제 맥주를 만들어 마시는 젊은이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폴라로이드나 룸모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인터넷 게임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즐기는 보드게임도 유행이 된 지 오래입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고 했던가요? 인간은 행복을 상태로 인식하지 않고 기억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좋은 기억으로 뇌 속에 저장됩니다. 행복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하지만 섹스는 아날로그의 반격 현상을 복고의 귀환이 아니라 디지털 문명의 반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핍은 욕망을 낳는다고 했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잠자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소셜미디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아날로그의 결핍은 욕망과 동경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디지털은 우리에게 진짜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만으로 궁극의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아날로그 경험을 통해 진짜 세계의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노력이 아날로그의 반격을 만들어낸 동력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만이 아니라 디지털, 아날로그의 균형, 디아벨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반격의 기원을 아날로그가 대면 접촉을 늘리고 사회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라는 점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1937년부터 75년간 800여 명의 대상으로 추적조사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행복과 건강의 핵심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배우자, 가족,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다면 아날로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대면 접촉과 사회적 관계 맺기를 증진시키는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사회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고 느슨한 구조로 바뀌었을 뿐 사회성 자체가 부족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는 붕괴하고 있지만 친구, 반려동물 등과 대한가족을 만들고 있으며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으로 사회적 관계 맺기가 확장될 것입니다. 로봇은 그 자체로 아날로그이지만 그 안에 디지털이 장착되면서 우리의 사회성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가 아니라 반려동물, 로봇 등 누구와든 사회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가 맞는 답일 겁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아날로그 반격에 대한 기원 가설은 뇌와 몸의 균형을 향한 갈구입니다. 디지털은 뇌만 자극하지만 아날로그는 몸도 자극합니다. 디지털 문명 세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현대인의 뇌는 지나치게 많은 자극을 받는 반면 몸을 쓰고 반응하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몸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뇌가 그것을 해석하고 결정하면 다시 몸이 세상에 적용하는 일상적 경험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워라벨만큼이나 몸과 뇌의 균형, 즉 바브벨이 중시돼야 합니다. Body and Brain Balance, 바브벨. 디지털 문명이 우리를 뇌와 손가락만 발달한 ET로 만들지 않도록 아날로그 경험을 통해 몸의 자극과 반응의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날로그의 반격이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창의성의 기원을 주로 몰입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뇌 전체가 한 가지 목적적 사고에만 집중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완전히 반대로 뇌 전체가 비목적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런저런 몽상을 할 때에도 불현듯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는 게 이번 연구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에겐 목적적인 사고를 하는 몰입의 순간과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비목적적 사고의 시간이 모두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편집, 검색, 빠른 모드 전환 등 스마트폰적인 사고를 하는 시간과 책을 읽고 오래 생각하며 멍 때리면서 사색하는 시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왜 아날로그의 반격이 시작됐을까요? 디지털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갈구하는 것일까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행복을 빼앗아갈지 모릅니다. 현명한 우리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간 사이의 균형, 즉 디아벨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뇌와 몸 사이의 균형을 의식하고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관통하면서 기회를 잡되 행복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